자, 정치 경제적 이란전을 분석을 해볼게요. 언제나 대충 세팅부터. 판별력으로 의존하는 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 확률적 통계, 거시적 이해, 미시적 경험입니다. 그럼 트릴레마? 예. 하나가 보통 있거나 없으면 우리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보완적으로 열심히 하죠. 예를 들어 완전 제로 베이스다. 그럼 거시적 이해라는 게 애초에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모으면서 통계 내고 그 경험으로 이게 어느 정도 통하더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구축화 되면 거시적 이해가 포함이 되어서 이제 재현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몸으로 굴러야죠. 자,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는 탐색을 해야 됩니다. 최소는 하나는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보통 두 개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인간이 그럴듯하다고 믿는데 동작하지 않는 게 뭐냐? 이 거시적 이해에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론입니다. 보통 이게 관료제랑 겹쳐지면 그 사람이 아는 거에서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걸 여러 번 가르치면서 또 반복하다 보면 청구화돼요. 이게 맞다고 믿게 돼요. A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 무조건 B가 될 거라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술적으로 한번 쓴 패턴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쟁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은 복싱 같은 거 격투기 할 때도 한번 드러나 버리면은 그래서 최대한 속여요. 숨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이 학습한다고 합니다. 투자에서는. 그래서 시장 반응이 한 번 겪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변동성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오히려 다른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해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정론적으로 회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결정 리소스가 있어요. 그 결정 리소스를 너무 많이 써야 될 경우에 최대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내는 시뮬레이터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뭘로 배우냐면 피드백과 중거점이 변하니까 새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재정립을 해야 돼 이런 인터리빙보다는 무작정 단순화해서 많이 하는 청킹을 합니다. 이 청킹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복싱 같은 거 훈련할 때도 스텝이든 뭐든 익숙해지긴 해도 패턴이 정형화되어 버리면은 다 읽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무조건 통한다고 믿고 싶은 매몰 비용이 여기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단순화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 들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 이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못하는, 그래서 동작하지 않아도 별의별 논리를 동원하고 눈을 가려서 저는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이게 틀릴 리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건 뭐 그냥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뭔가 어떤 조작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청크가 많이 될수록 무지성적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이 청킹이 많을수록. 대다수 설득 설명은 왜 하냐면 약자가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 공통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익이어야 되겠죠? 그 공통 부분이 찾는 이유는 상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권한이 없이는 나는 단독으로 이걸 못해. 그래서 그 관료제적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갑부대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올 때 이전에 기마부대가 있었을 테고 보병이 있었을 거잖아. 거기 위에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있는 관료제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기갑부대가 나오고 쟤들이 주인공이 될 것 같으니까 저 보병이랑 적을 하겠다는 내부의 정치가 동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 집중을 하지 말고 실행, 이 무력, 주도권을 잡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쇼 비즈니스로 착각을 하게 되면 무다구치 레냐가 인도, 차이나 반도 정글을 보급로도 없이 나아가면서 이거 일본 놈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가면서 풀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그럼 방구석에 있던 천황도 알아요. 이게 돼? 무다구치 레네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 수십 년의 군 생활 중 이토록 완벽한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천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니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진짜 돼? 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 작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전범 재판도 안 받았어요. 뭐야 이거?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됐잖아. 어둠의 독립운동가. 그래서 무다구치 레냥 그 이유 뭐였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밑에 병력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론은 근본적으로 지적 게으름을 유발하는데 이게 뭐 내가 메모일 비용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는 깨는 거는 적을 투입한 거에 두세 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비 지원 나온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얘네들은 그거 깨는데 두세 배가 필요해요. 트래킹은 대단히 비용이 실시간 오펙스가 들고요. 고통스러운 일이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보다 대충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카펙스적인 에너지를 쓰고 다시 오펙스가 안 들어가는 거 좋아요. 그 오펙스는 남에게 짬 때리고 싶죠. 말년병량처럼. 근데 사실 시험을 위해서 이걸 공부했으면 현실에서 그 규칙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유불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택하고 싶지 않아요. 즉 인간은 의지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결정론이 틀렸다는 걸 가장 보여주는 게 결정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0, 30대 남자가 달라졌다는 말이 있어요. 20, 30대 남자는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 말은 X86 세대들이 왜 나의 20, 30대처럼 지금의 20, 30대는 호구짓을 하지 않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자한테 무릎 꿇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질투나 잔뜩 하면서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스토킹인지 유혹인지 구분도 안 되는 짓을 하던 이 마오주의 신마르크스 연애 세대와 지금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세대는 뭐 이쪽은 10대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술을 먹었지만 이쪽은 술을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어요. 이들은 차나 집을 산다는 허세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여러 번 트라이해서 쫓아다니고 기분을 맞추는 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연애가 알코올로 마비시켜가지고 하면 상대가 한 1.5배 정도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이 술로 함께 했지만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왜 나처럼 하지 않는가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 기본은 마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결정론적이고 확률론적인데 인간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죠. 그리고 달면 먹고 쓰면 뱉듯 믿고 싶은 것과 다르면 세상이 틀리다 믿어요. 세상이 잘못되었다. 네가 잘못되었다. 즉 지금 현재 20, 30대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 확률론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저 딱 하나. 인간은 원래 다이언트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당연하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적응 가능한가, 이걸 찾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적응이란 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행이 바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한 걸 못해요. 20, 30대는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세대고 새롭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매일 안에 눈치 살피면서 스위스파 찾던 이 중년 남자들도 더 넓고 복잡한 세상에는 그냥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결정 리소스가 다 날아가 있지. 리소스 고갈입니다. 리소스 고갈.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상황인식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위하던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넷을 끊었었죠. 이틀 동안 인터넷 끊고 4만 명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5만 4천 명을 고문했고요. 1만 명이 눈을 잃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던 조직이고 대화를 거기에다가 미국은 십수년을 시도를 했어요. 거기에 심지어 지금 미국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주변국에 물귀신 작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놔두면 더 심해지죠. 한국에 탄생한 K좌파 혁명 수비대들은 보는 즉시 테러와 조직적 활동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선행입니다. 이건 100% 선행입니다. 이걸 자유를 바라는 이란 시민들을 다시 노예로 처박기 이전에 이대로 글로벌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는 거, 저 신고를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행입니다. 보는 족족. 저 족속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대량 학살할 겁니다. 선진국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지니까 지금 다른 곳들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지고 있잖아요. 왜 시진핑, 김정은을 추종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든 다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즉 초록은 동색. 왜? 같은 족속들이니까 지네들도 언젠가 저렇게 다 죽이고 싶으니까. 왜 트로츠키주의자,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전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테러라도 해서 공산주의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노동자연대거든요. 내 몸 사랑하기 운동을 떠들던 돼지 같은 패미들이 마운자로 위고비가 나오자마자 즉시 맞은 다음에 다이어트 성공 인증글 사진을 올리는 꼴과 같은 놈들인 겁니다. 인간은 그저 확률론적이고 쟤네들의 패턴은 뻔히 보이죠? 우리는 이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기간 동안 빅사이즈 모델들 수명? 제가 기억하기에 이 빅사이즈 모델들 45세를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30대 때 대다수 죽었어요. 가끔 생각하면요. 이 전략이 녹색당이라고 있거든요. 초록운동색, 글로벌 그린스인 녹색당발 생태사회주의. 이게 뭐냐면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5군데 필요하다. 얘네들이 기후사기 때리던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인구를 25%로 줄이고 난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굴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독일이 가장 성공했고 독일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유럽에서 받아놨더니만은 그럼 그런 국가를 지킬 생각이 있겠어요? 없지. 애초에 사회주의 자체가 국가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인구 감축 방법 중 하나로 띄운 게 이 빅사이즈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상 녹색당은 태생적 소화성의 합법화를 주장했던 정당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 이 족속들이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저걸 했을 뿐이지 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한번 사과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 근데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저랬을 뿐이지 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생각하겠죠. 이게 좌파라고 진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념에는 무조건적인 실행과 이론이 다 있습니다. 독일 녹색당이 이 중에서 제일 온건하면서 성공한 게 이거예요. 제일 세고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게 독일 녹색당이 이 정도예요. 그 전에 정록연맹, 그러니까 저 마르크스 레닌 빨갱이랑 녹색당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독일에서 원내 한 2, 3위 정도 하거든요. 녹색당 중에서 가장 성공했으면서 제일 온건한 편이라는 게 이겁니다. 독일에선 중도 포지션이에요. 소유권 파괴를 주장하는 게 중도라고요. 중도 포지션을 위해서 둔갑한 단어가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자유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미국의 건국 이념이 리버테리안이면 자유주의를 이기긴 힘든데 야 언어로 우리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자. 자기들도 자유주의자라고 떠듭니다. 저토록 얘들이 난민받고 생태사회주의 추구하고 PC주의 추구하지만 그저 친미 친서방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도라고 인정받는 녹색당일 뿐입니다. 유럽 녹색당들은 러시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러 성향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난민 반대하고 반피스는 혐오라고 합니다. 제일 온건하다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바라는 전체 중거점을 작용화하는 목표점이 이거예요. 유럽처럼 작용화해가지고 온건하다는 중도 좌파가 녹색당이 저 정도. 그러면 자유주의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미국식 저건 극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힘이라는 엔추파도스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죠, 버네로. 이것도죠. 이 사람 해병대왕 출신 맞아요. 근데 이거 미국 녹색당입니다. 미국 녹색당은요, 글로벌 그린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냐? 얘들은 푸틴 지지자거든요. 푸틴 수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역자 취급인데, 유럽 녹색당은 러시아를 엄청 싫어요. 푸틴을 엄청 싫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린스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다. 근데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해병대원 맞는데 저거 끌어내는 사람은 그린벨 출신 상원의원이고, 이 사람 상원의원 아닙니다. 상원의원 후보지. 녹색당의 상원의원 후보. 될 리도 없는. 그래서 얘네들은 친러입니다. 친러. 유럽 녹색당이 중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친미 반러라서 중도 포지션이 되는데, 얘네들은 친러예요. 친러. 당연히 사회주의를 추구하고요. 중국 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러우 전쟁 옹호자가 되고 중국 옹호자가 되고 거기에 이번에 이란 대학살 테러 옹호자 포지션까지 차지한 게 되는 겁니다. 보는 즉시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 보는 즉시 그대로 신고해 주십시오. 안티파랑 똑같거든요. 걔네들도 국가가 존재하는 걸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파시즘이랑 싸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솔리니 나치랑 싸우는 거죠. 쟤네들은 사회주의인데 국가가 있다고 하면 사회 파시즘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기 너머에 누가 있냐? 그냥 자유주의, 공화주의 국가를 존립시켜야 된다는 놈들은 전부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 R&D 비용 집행하려고 난리 피우던 것도 이 녹색당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이거 난리 피우던 거 있죠? 이거 뭐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에요. 근데 카이스트 졸업생도 맞아요. 지금 정의당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당의 당명이 원래 희망화된 게 뭐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근데 2025년 4월입니다. 한국공산당. 공산주의자죠. 자유대학인이 뭐니 이런 건 자유도 공격하면서 이런 거에는 조용하죠. 왜? 저 정의당 민주노총 쪽이잖아요. 보수 코퍼레티즘 저 엔추파도스 때문이죠. 왜? 얘네들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 등 찍는 거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보수 분열하면 안 된다 지랄하면서. 왜? 노예가 필요하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보십시오. 윤 어게인 집회로 보이지 않게 하라. 국힘 내부는 윤 어게인 빼라. 제가 보기에 국힘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리버테리안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경화에 협력하는 토리주의 귀족주의 정당이면서 귀족처럼 공천 장사를 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힘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 보면은 NCCK, UCCK 쪽 사람들이 많거든요. NCCK 빨갱이 집단이고요. UCCK 좌우 조합합니다. MB도 그쪽이에요. 싸우는 척 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이 이란 공격으로 구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국의 전략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국은 여러 국가에 개입하면서 근본적으로 목적이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해요. 식량 독립과 에너지 공급망 다양화. 이게 되어야 그 다음 나머지를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오해들이 당연한 듯 경제방송에서 말하기에 여기에 적었는데, 일단 베네수엘라고 이란도 중국의 석유 공급망을 차단하면은 중국의 성장 모델에 목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덤핑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이 덤핑을 못하게 됩니다. 이 성장 비용을 목줄을 지어버리면. 중국의 경제 모델 대전략은 최대한 에너지 가격과 노동력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비용도 낮추는 데 있어요. 베네수엘라 원유, 이란은 이번 원유 80%를 가져오거든요. 이란에게는. 근데 이거 이제 안 되겠죠? 러시아는 북극 항로라는 뻥카로 리짜이밍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들여오려는 그 조작질도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이 레드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한 원유는 미국이 언제든 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원유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을 먹고 러시아 걸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의 통제 위협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 미얀마 플랜을 통한 수단도 또 강구해 왔습니다. 여기 미얀마에서 연결해가지고 이 원유를 가져오려는 이 말라카 해협을 최대한 빼고,
요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정까지 지원하면서 최대한 미얀마 플랜을 추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세팅값, 어떻게든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일단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죠. 지금 수출 국가죠. 천연가스 수출에 세팅값이 있어요. 중국의 경제 모델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녹색 당발 탈원전 친난민 이슈로 이것 때문에 수요 인플레이션,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공급 인플레이션 이걸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탈원전과 친난민으로 중국이 얻는 건 태양광, 풍력 이거 팔아서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됩니다. 야, 너네들 저렇게 전기세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은 유럽이든 어떤 나라든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연가스가 작살이 나버리면 혹은 원유가 작살이 나버리면 아시아 식량 공급망과 천연가스 공급망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일본 상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그 기업들요. 일본 상사는 사실 메가뱅크까지 다 있는 종합적인 재벌 기업인데 확실히 일본이 지금 반중이 되었죠. 얘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해보려다가 안 된 거. LNG선입니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인데 중국의 LNG가 좀 멈추죠. 아직 이번에 리짜이밍 없이 미국 편에 들어갔으면 아시아에서 미일한 협력 구조로 아시아 영향력 2강한의 구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석유와 에너지망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었을 텐데 저 살인자파들을 좌우조화파들이 청산하지 못하게 냅둔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심지어 국힘 좌우조화파는 설득이 안 돼요. 종교적 신념입니다. UCCK에 가 있는. 반공이라 말해도 공산주의화를 반대할 뿐 공산주의자에게 자유주의자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정치를 바꾸려고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나왔으면 책임을 지게끔 물어야 되는데 이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일본이 되게 부럽죠. 요즘은 다카이치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개 다 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공급망 구축에서 유대 강화인데 미국은 생산하고 열심히 공급망은 일본이 할게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 발전 이거 전부 그 상사 거잖아. 다카이치 총리로 일본 정치의 축이 좀 바뀌었는데 대다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 유리 천정을 뚫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귀족 세습 유리 천정을 뚫은 총리입니다. 지역구 세습이 아니에요. 첫 번째라는 범주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성 유리 천정이냐 허상 이런 거 허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귀족 국가에서 이런 거 대부분 허상입니다. 1700년대 여성 천황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권력이란 건 성별보다 권위가 우선입니다. 항상 권력이란 건 성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권위입니다. 권위. 저런 거는 유리천정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핑계예요. 핑계. 일본이 신분제 국가인데 그 지역구를 계속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가는 그런 구조죠. 다카이치는 무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당선해가지고 비세습 자수성가형 정치인입니다.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보통 되는 건 엘리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쭉 대학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는 구조예요. 거의 복잡계 야생의 극단에 있는 노회한 사람이 혼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 친근해 보이죠. 코스프레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 최연소 중의원 출신에서 낙선 한 번도 안 했어요. 즉 가업 정치인입니다. 세습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문제가 있었고 천황도 안 하니까 참배한다는 입장으로 친근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노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포지션 달라요. 좀 독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 이미지면 나는 은근한 이미지 이걸로 각각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는 한일 관계에서 비둘기파적 입장을 가지지만 다카이치는 오히려 강경한 발언으로 돌아가죠.
정치인의 모든 어조는 전략입니다. 이거 못하면 정치인 못해요. 이게 정치인이 하는 일인데 내 이미지를 포지셔닝 해가지고 그걸로 표를 얻는 거, 이게 정치인의 생존 방법인데, 번외로 다카이치의 고압 경제론이 가능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실상적으로 되겠냐라는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쇼일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정치인은 그래요. 아베노믹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베노믹스는 90년대 일본이 이대로 망할 수도 있겠다는 그 절망을 해결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그 쇼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효과도 보려고 하고 양적 완화였어요. 자, 그러면 다카이치는 뭐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중국한테 그대로 먹힐 수도 있고 일본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까지 겪었으니까 그 절망을 해결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즉 이미지입니다. 모두 전략이에요. 이분 결혼을 또 보시면 정치관이 가치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가치관이 맞다는 뜻은 정치관이 맞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미국이 드릴 베이비 드릴 이 과잉 생산을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도 줄일 수 있고, 가격이 안 오르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쪽이든 전쟁이 오래 가든 오래 가지 않든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전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급망은 차단할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부술 수 있다. 군비 경쟁과 동시에 비용을 더욱 쓰게 만들면서. 그래서 나쁠 게 없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문제는 생기지만 당장은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이게 중요한데, 자유주의 국가 리더십. 자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과거부터 대량 학살을 방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립주의를 말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시가 네오컨이면 오바마는 스마트 군사력을 추구하던 자유주의 매파입니다. 지금 현재 참수작전하는 게 오바마식이에요. 오바마식. 어떤 경우에도 고립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이 이걸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리더십을 내려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인류운명 공동체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서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 적극적으로 중국을 돕고 있잖아요. 글로벌 공산주의 한단다. 쟤들 안 할 줄 알았는데.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인 미국에도 무조건 강요되는 게 이겁니다. 시진핑이 이 말했거든요. 경제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인류공영, 인류운명 공동체를 이루기에 바쁘다.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꿈을 다시 이루어준단다.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 방조, 이거는 미국은 절대 방치 못합니다. 그게 정치적 표현이든 경제적 제재든 군사적 도움이든 망명이든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됩니다.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이건 그냥 가불기예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입니다.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요, 자유진영은 구심점을 잃고 전체가 붕괴됩니다. 즉 미국과 동맹을 할 가치가 없어진다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도 미국을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중국을 붕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별 명분을 들고 하고 나대고, 반면 자유진영은 붕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자유주의자들은 또 이 사회주의자들과 싸우죠. 정치에 무관심했던 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국제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신마르크스식 히피주의,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80년대 히피주의, 사탄주의 한창 나올 때 하던 캘리포니아 히피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히피주의들이 주장하던 논리나 오히려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망하는 걸 막아준 게 김대중과 노무현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막아주고 오히려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핵을 가졌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까지 해줬거든요. 그걸 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즉 지금의 X86들이 만든 게 저 북핵입니다. 적이 강해지기 전에 지려 밟았어야 되는데, 작은 문제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국가 간의
실제 동작하는 관계가 이겁니다. 선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이 히피주의 방식. 적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해서 방어해야 돼요.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화시키는 것으로 해결해보자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 주장들은 이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했기 때문에 군축 시즌을 가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맛있어 보였는데 그게 실패했죠? 이 자유무역도 사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실패했죠. 오히려 사회주의를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 전략이 워킹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를 몰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을 강하게 만들었지. 즉 이런 것들에 개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정체성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가치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미국은 자유진영의 글로벌 리더십 자체가 무너집니다. 건국부터 내려온 미국의 존재 목적입니다. 대다수 인간은 국가가 어떤 발전 방향 없이 이념 없이 대충 뭉쳐서 만들어진 부적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본데 국민국가라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내 조국이라는 걸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에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국심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때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글로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탈국가주의자들이잖아요. 이 탈국가주의자들과 반대쪽에 있는 게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립화된 개념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랍 부족은 서로 약탈했지만 아랍 민족이 되어버리면 약탈할 수가 없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군주정에서 대의민주정이 되었을 때도 크게 달라져요. 이제 모두가 자유민이 되었고 정치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게 2차 세계대전부터고